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아유,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슨 말씀이요? 네, 지금 전국이 하도 어렵고 총선에 대한 걱정도 많고 그래서 우리 교수님 찾아뵙고 좋은 지혜를 좀 구할까 하고 시간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일전에 내신 책을 보니까 예전에 2010년도에 그 오연호 대표하고 진보의 집권 플랜이라는 책을 내셨고 그 내용을 보니까 스스로 본인은 이제 진보이시다라고 이제 규정도 하셨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 또 유고집 제목이 진보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진보 정당에서 올해 사실은 어떤 좋은 정당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시점에서 진보의 미래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이제 그런 좀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서 찾아뵙습니다. 2010년에 그 책을 낼 때 제가 진보라고 했던 개념이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 진보 그러면 진보 정당 또는 뭐 좌파 정당 또는 뭐 사회주의 정당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저는 2010년에 그 진보 집권 플랜이라는 책을 낼 때 진보의 개념이 좀 확장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뭐 운동권에서 얘기하는 사회주의 정당과 좀 다른 의미에서 한국 사회의 진보이라는 의미에서의 진보 말을 썼습니다. 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그 당시 이제 진보 집권 플랜의 기본 생각은 총선과 대선에 있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더민주, 그다음에 또 지금으로 말하면 정의당 등 진보 정당이 연대해서 총선도 승리하고 그래서 과반수를 넘고 대선 같은 경우는 연합정부를 꾸려야 된다. 이런 구상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이전까지의 물론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협상을 했습니다만은 총선 대선 전체를 연합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적은 별로 없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계속 이제 2010년 물론 그 전부터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총선 대선 한꺼번에 묶어서 그렇죠. 총선 대선 모두 그 같이 가야 된다. 물론 차이가 있는데 정당으로 차이가 있고 지향도 차이가 있지만 총선 대선을 같이 가는 게 맞다. 그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그 차이가 1번 당에 비하면 훨씬 더 덜하다고 이제 저는 본 거죠. 넓은 의미의 진보라는 개념을 좀 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그 문제의식은 지금도 사실은 변함은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비해서 지금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나쁜 상황이 됐다. 이명박 정부가 이제 나쁜 정권이라 한다면 박근혜 정권은 뭐 정말 최악의 정권이라고 좀 보이는데 세 가지 점에 그러합니다. 민생 파탄, 민주주의 후퇴, 그 다음에 평화가 완전히 이제 위험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생의 문제, 민주주의 문제, 평화의 문제 이 세 가지 점에서 박근혜 정부는 1987년 이전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상황일 때 원래 87년 이전 그러면 전두환 정권 시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때는 완전 돌 던지고 싸울 때 얘기인데 지금 물론 그런 상황은 아니긴 하다. 물론 선거가 유지되고 대통령 직선이 유지되고 국회의원 선거 유지되고 있지만 실제 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거의 87년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할 때 저는 우리 사회에서 진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역시 한 그 정도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즉 민생을 지키고 민주를 지키고 평화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로 모든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게 더민주에 속하고 있건 정의당에 속하고 있던 간에 그건 약간 어떻게 보면 작은 차이일 수 있기 때문에 민생, 민주, 평화라는 관점에서 연대하고 힘을 합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면에서 지금 총선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데 총선 결과에 대한 걱정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총선에 대해서 아마 지금 뭐 더민주당 또 국민의당까지 뭐 야당으로 이제 살펴보고 거의 정의당 이렇게 본다면 이제 각 당의 셈법이랄까 이런 것들로 다룰 수 있을 텐데 중요한 그 셈법의 결과가 총선 결과로 그대로 이어질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어떤 민생과 민주와 평화 여기에 대한 심대한 어떤 위기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을 누구나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이번 총선 대선을 앞두고 그런 야권 연대의 어떤 의미랄까, 전망이랄까, 또 거기에 대한 교수님의 바람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국회 의석수란 것은 지난번 전국적 차원에서 야권 연대를 해서 만든 의석수 아닙니까? 서로 양보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지금 총선은
지난번 총선, 지금 현재 의석을 만들었던 전국적 야권연대가 불가능한 상태를 전제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등이 각각 각계약진해야 되는 상황에서 수학도 아니고 산수로만 해보면 이거는 이 범야권, 범진보층이 지는 거죠. 이렇게 봅니다. 아주 위태롭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개인기가 뛰어나신 분들, 또 개인적 기반이 튼튼하신 분들은 이 와중에서도 이기실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지난번 총선과 비교해보게 되면 매우 나쁜 상황이 분명하고, 이게 특히 전 수도권에 있어서 심각해질 것 같아. 수도권 전체에서 한 2,000표, 3,000표 차로 이기고 지고 하는, 갈라지는 곳이 거의 뭐 30에서 50석 정도일 것인데, 현재 모습으로는 1번이 다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많고, 그렇게 되게 되면 국회 선진화법을 단독으로 개정할 수 있는 정도의 의석을 1번당, 새누리당이 가져갈 비율, 이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에 온갖 일을 다 할 수 있을 거다. 즉 제도적으로 엄청난 후퇴가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매우 이제 위험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권연대 문제가 지금 각 당은 지금 현재로는 뭐 야권연대 하겠다고 야권연대를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쪽이 오히려 많은 상태인데, 지금 일단 뭐 각자 도생을 해야겠지만 한 2월 말, 3월 이렇게 되게 되면 한 3월 정도겠네요. 2월은 아직 2월이 돼야 겨우 각 당 후보가 결정나니까, 각 당 후보가 결정이 나고 난 뒤면 적어도 부분적 연대만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야권 연대 그러면 사실은 2010년 지방선거나 그 뒤에 총선에 놓고 보면 이제 당대당 연대를 사실 해왔습니다. 물론 이제 당대당 연대에 있어서도 정책 연대나 가치 연대는 사실은 상당히 취약한 상황에서 이제 후보 조정을 포함한 이제 선거 연대를 주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무래도 역시 아직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서기에는 야권의 체력이 좀 약한 것이라는 게 현실로 드러났는데. 지금 정의당에서는 이제 야권 전략 협의체를 제안하고 거기 국민의당과 더민주당의 이제 참여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그게 이제 부분적이고 지역적인 후보 간 연대로 됐을 경우에 제가 경험한 바로는 어떤 2010년도 유시민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2%를 진 경험도 있고, 그 뒤에 뭐 재보궐선거에서 이를테면 은평의 천호선 전 대표도 2%. 뭐냐면 후보 간에 연대를 하고 나면 그 연대에 상대방에 있는 적극적인 지지층이 꼭 투표장으로 오라는 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어쨌든 5% 내외에 굉장히 이제 근접한 접전을 펼치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후보 간 연대에 맡겨놔서는 연대가 되더라도 사실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확률이 그렇게 크게 높아지진 않는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적어도 총선을 걱정하는 입장에서는 당대당 연대를 전국적으로 해내지 않으면 야권 지지자들의 투표장의 참여도 매우 제한되어서 현재의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넘어서기에는 매우 어렵지 않나.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야권 연대라고 한다면 이제 후보 간의 부분적이고 지역적인 어떤 단일화 를 넘어선 어떤 당대당 야권연대 이런 부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촉구되고 필요하다면 이제 국민운동 수준까지 그런 압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동의하고요. 아까 이제 저는 뭐 기본적으로 당대당으로 연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더민주도 국민의당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부하거나 소극적이거나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풀릴지 좀 갑갑한 상태인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엄청난 패배가 올 것 같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연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이제 고민인 게, 일단 각 정당이 쪼개지고, 특히 국민의당까지 만들어져서 당이 쪼개지다 보니까 당이 쪼개지고 그 각 지역구의 후보가 만들어지고 그 후보들이 이제 홍보물까지 만든 상태에서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강력한 리더십이 있을 때만 그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새 정당에서 정당의 리더들이 좀 만나셔야 될 건데 사정이 좀 쉽지 않은 것 같다.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내부가 복잡하고 더민주도 복잡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당대당의 협의가 지금 될지 안 될지 자체가 아주 의문스러운 이런 걱정인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로는 그 각 당이 자기 일단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웬만큼 윤곽이 만들어지고 윤곽이 보이고 나면 그 뒤에 이제 정당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무슨 촉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 지금 당장은. 왜냐면 당내 경선 다 지금 치러야 되는 것이고 당내 후보가 결정되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상입니다. 걱정이죠. 예,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어찌 보면 각 당의 사정을 좀 살피기보다는 오히려 당 바깥에 그런 목소리들이 먼저 좀 커져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면서 굉장히 많은 촉구도 해주시고 사실은 지렛대도 돼주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교수님 역할이 그런 면에서도 꽤 매우 중요한 때가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목소리를 낼 생각이고요. 저는 아까 이제 민주, 평화를 지키기 위한 동맹이 새로운 동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 시점에서. 이 16년 선거를 일단 새로운 동맹을 통해서 넘겨야만 17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16년 과정에서 제대로 이 동맹을 형성하지 못하게 되면 17년도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물론 지난번보다 아주 어려운 조건에 있지만 이 여러 야당들이 공동의 아젠다를 가지고 연대하는 이런 작업들 좀 했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역할을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5년간 정당운동에 몸 바치셨으니까 본인이 만들고 싶은 정당 그런 모습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저는 이제 열린우리당도 해보고 그 다음에 소위 이제 진보 정당들이 소연합을 했던 그런 이제 통합진보당도 이제 같이 해보면서 과연 우리나라의 서민들을 대변하기 위한 정당의 구조, 어떤 정당 구조여야 될 것인가 하는 이제 고민을 오랫동안 해왔고요. 또 하나는 어떤 정당이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또 오랫동안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정당 구조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마 총선이 지나고 나면 또 더 많은 이제 고민들을 아마 해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 정당에 관한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국 교수님이 이제 진보집권 플랜에서 말씀하셨지만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 참여하지 않으면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이제 표현들을 쓰셨는데, 어떻게 하면 많은 그 국민들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스스로의 처지 개선이 정말 시급한 그런 개인들이 정당을 통해서 자기의 처지를 좀 개선해 갈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이 정당을 좀 바라봅니다. 결국 지금은 특히 야당이 매우 지금 약체입니다. 허약하고 결국 지금 현재의 모든 이제 정치적 후퇴나 반동은 그런 야당의 허약성의 그 원인이 있겠다고 보여지겠는데요. 저는 매우 강한 정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매우 강한 정당이 필요하다. 특히 정당이 강해지려면 정당의 기본 체질 자체가 굉장히 민주적일 필요가 있겠다는 게 첫 번째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집권에 대한 오랜 준비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 야당들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민주적이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개혁정당 또는 어떤 진보정당까지도 스스로 그 민주적이었나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국민이라도 한 개인이 어떤 정당에 참여했을 때 본인의 처지 개선과 또는 정당인으로서의 어떤 활동에 대한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이 열려 있어야 누구든 저 정당에 참여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동기부여가 될 텐데, 그동안의 야당은 개혁정당, 진보정당을 포함해서 사실은 국민의 개개인이 참여하기에는 너무 턱이 높은 그런 정당이 아니었나. 그런 면에서 턱을 매우 낮추고 그 다음에 저 정당이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충분한 예측성을 가진 정도의 어떤 민주적인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정당 내에 정착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첫 번째 문제의식이고요. 두 번째로는 집권에 대한 문제의식인데, 제가 볼 때는
과연 야당들이 집권의 목표를 실제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입니다, 사실은. 특히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제가 쭉 보면 참 아쉽게도 대선보다는 총선에 너무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총선도 닥친 총선에만 너무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막상 이게 하나의 팀으로서 집권을 준비하는 데는 매우 소홀한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정책적인 준비, 인적 준비 이제 이런 것도 매우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결국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정당의 목표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성찰에서부터 굉장히 좀 중장기 계획을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팀으로서의 정당 이런 것들이 좀 형성이 돼야 그나마 좀 현재 좀 처지가 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정당을 위해서 계속 뛰어왔는데요. 뭐 15년이 어찌 보면 매우 긴 시간일 수도 있지만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정당으로 봐서는. 저는 정당의 형성에 있어서 10년, 20년 이상의 그런 좀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여기에 좀 참여할 많은 사람들의 힘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정당 활동을 하고 현재 지금 정의당 당원이시고 또 정의당 이전에 여당의 뭐 주요한 직책들 다 이렇게 맡으셨는데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아까는 이제 정의당을 포함한 우리나라 모든 정당의 문제 같아요. 정당의 구조의 문제라거나 집권에 대한 계획의 문제라거나 팀 플레이가 안 된다거나 문제는 그런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정당 활동을 해오시고 또 정의당의 간부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의당이었는가 지금 정의당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에게 그래도 정의당에 지금 몸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작은 정당이기도 하고 한데 정의당에는 뭐 물론 모든 조직에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위기와 기회가 함께 지금 어느 때보다도 위기와 기회라는 부분이 좀 함께 좀 주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정의당의 당원들을 크게 이제 두 흐름으로 본다면 하나는 그 오랫동안 운동해 왔던 이제 이런 흐름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정말 개별적이고 자발적인 이런 참여의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운동해 왔던 그런 흐름들 속에서는 굉장히 조직적인 어떤 헌신성, 그 다음에 역사성,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강점이겠습니다만은 또 이제 시대 변화에 따른 어떤 그 적응 또는 어떤 개방성 이런 부분들이 과연 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문제 의식도 있습니다. 교수님도 이제 진보집권 플랜에서 촛불을 이제 거론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국민참여당을 창당할 때 결국 촛불 직후에 촛불을 좀 담을 수 있는 촛불이 참여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국민참여당을 만들었는데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경선을 통해 대통령이 됐던 흐름 또 2008년에 촛불 또 국민참여당 뭐 이런 흐름까지를 포함해서 일관된 참여를 통한 변화를 만들어 보겠다. 이러한 참여의 흐름들이 상당히 큰 앞으로의 어떤 희망의 하나의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운동을 쭉 해왔던 흐름과 이런 참여의 흐름은 굉장히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현재 정의당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게 위기 요인일 수도 있고 굉장히 기회 요인일 수도 있다. 근데 결국 정의당의 강점은 어쨌든 당원들이 끌어가는 당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로 그동안의 역사적 성과가 정의당 내에 함께 녹아있다는 것도 하나의 굉장한 가능성이죠. 그래서 장차 어쨌든 하나의 당이 성립하는데 그런 역사성과 앞으로의 어떤 미래까지를 놓고 본다면 정의당이야말로 현재 시대적인 여러 가지 고민 내지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온전히 담아서 결국 어떤 정당 스스로의 진화뿐만 아니라 정치가 정말 강해지는 이런 데 대한 큰 어떤 지렛대로서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강한 정치 그리고 강한 정당 이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좀 보거든요. 그게 이루어질 때만 지금 민생, 민주, 평화의 문제 이 모든 세 가지 후퇴가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정의당은 지금 작지 않습니까? 앞으로 약대를 포함해서 총선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까 그 총선 전망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당의 크기와 상관없이 적어도 제도권 정당이라면 총선 결과에 대해서 온전히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의당도 비록 작지만 그 책임에서 전혀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현재 새누리당의 승리 또는 압도적 승리 이런 부분들은 정말 서민들 또는 우리 사회의 어떤 평화의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재앙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당이 모든 걸 던져서 사실은 그걸 막아내야 될 그런 책무가 있다고 보고요. 보통 이제 연합정치라는 게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연합정치라고 하면 보통 큰 당이 작은 당에 대해서 보다 큰 실익을 먼저 던져주면서 연합을 통해서 그 실익의 크기, 명분의 크기, 그 다음에 유권자의 어떤 바람에 대한 어떤 부응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보통 연합정치의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지금 큰 당들이 서로 이제 일야당의 위치를 차지하겠다고 지금 다투는 형국이어서 제가 볼 때는 정의당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가능성을 다 던지면서 이제 국민에게 호소하고 결국 야당들의 어떤 당대당 야권연대를 촉구하고 선도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다. 또 그런 소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야권 전략협의체의 지역 그 후보들의 공천을 일체 위임하고 그리고 거기 국민의당과 더민주당의 참여를 촉구하면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 소극적이라면 비록 제도권 정당이지만 국민운동의 일선에 서서라도 실제로 야권연대의 당대당 연대를 촉구하고 실제 그를 통한 어떤 총선 승리 이 부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공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는 그 제안에 대해서 그 2번이나 3번 더민주당 국민의당에서 받지 않을 수 없도록 해야 가능한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네. 어떻게 그걸 강제할 수 있을지. 지금 봐서는 그러니까 야권 지지자들의 정말 절박한 고민을 이끌어내는 것 말고는 다른 힘은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서로 협박적 압박적 수단을 총동원해서 후보 단일화만 하겠다는 방식으로는 지금 결국에 야권 지지자들의 투표장 참여를 충분히 만들어내기 어려울 거다.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그 후보들에 맡길 일은 아니고 정말 정당들이 해야 될 일인데 정당들이 못할 경우에는 정말 그 야권 지지자들의 어떤 그런 열망을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끌어내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만 사실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거의 저는 이번 총대선이 뭐 정초선거의 정초선거의 의미를 띄울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보면 어떤 87년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간 것 같다. 그때는 저희가 여튼 어떤 가능성이 있을 거다라고 싸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설령 가능성이 없더라도 싸워야 바뀔 수 있다라고 싸운 겁니다. 저는 지금 80년대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70년대 박정희 시대로 지금 돌아간 거 아니냐. 그렇게 놓고 보면 그때의 초심을 가지고 정말 싸워줘야 할 때다. 또 그 누군가 그렇게 싸워준다면 사실은 국민의 여론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부응하고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이 해야 될, 특히 이제 정의당 계시니까 정의당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정당 바깥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이제 더민주 그 혁신위도 관여를 했고 또 정의당에 전 당원 아니지만 뭐 어느 정당 당원도 아닌데 양당 모두에 전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이익으로 작동되게 되면 정당의 이익이 먼저 앞서게 되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이제 발생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당은 정당대로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고 하면서 현재 상황은 어떤 이 정당 바깥에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 걱정이 이제 정당 바깥의 힘이 별로 많지도 않은 상태죠, 지금은. 그래서 언론에서 계속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탁 생길 것 같지는 않고 또 시민사회단체에서 얘기를 한다고 또 바로 될 것 같지는 않아서 지금 좀 저는 관망 상태인데 근데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가 예를 들어서 참여연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참여연대라거나 또는 언론이라거나 또는 학계라거나 등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타결할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래저래 사람들 좀 만나보고 있는데, 일단 정당 소속이 아닌 사람들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정당은 정당대로 역할을 하시고, 정당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바깥 사람대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좀 서로 고민을 좀 해서 접점을 만들어서, 저는 정말 당대당이 연대해서 이번 총선을 좀 맞이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각 당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국민들 앞에 나와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 얘기들을 빨리 공식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나 다 절박하고 공통적일 텐데 지금 각 정당은 이 질문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심각하죠. 네, 그런 면에서 이 질문 앞에 각 당의 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으로부터 사실 국민들의 어떤 정말 마음속 깊은 어떤 걱정들과 대면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그 점 아주 중요한 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더민주든 어디든 뭐 국민의당이건 일단 현재로는 각각 자기 정당의 몫을 챙기기가 바쁜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 역할이 큰 것 같고, 저는 뭐 특히 정의당이 그 문제, 지금 말씀하셨던 그 문제를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끈질기게 제기해야 되지 않을까. 또 그것이 단순히 성명서 발표, 또 뭐 기자회견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의당 입장에서는 다른 방식의 행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얼마나 현재 위기인가. 또 각 정당이 어떻게 연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뭐 성명서나 발표한다고 뭐 감동받는다거나 강제되겠습니까? 뭔가 다른 어떤 행동 방식이 필요한 게 아닌가.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뭐 말씀드리긴 좀 곤란한데, 계속 그렇게 할 때만 2번 당, 3번 당도 움직일 것 같아. 지금 제가 좀 바깥에서 봤을 때는 정의당이 더 강해져야 된다. 더 세게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감나라 배나라 했습니다. 죄송한데. 명심하고 저도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좀 세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교수님 그래도 이렇게 찾아온 김에 우리 저 정의 당원들도 교수님의 굉장히 많이 애정도 가지고 많이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 복지국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대선 시기에 박근혜 후보조차 그 말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경제민주화나 복지국가를 이루려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자본주의의 모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갑질을 해결해야 되고, 이런 건데, 그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이룬 나라를 보게 되면 아주 강력한 진보정당이 있을 때만 그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더민주 안에도 좋은 진보 인사가 계시지만, 그 정당 전체로 봐서는 진보정당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할 때, 정의당이 우리 사회에 소중한 이유는 뭘까? 이미 시대정신으로 확인된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이 문제를 가장 누구보다도 선명하고 단호하게 내세우고 싸울 조직이 여기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력으로 봐서는 작다. 그렇지만 오히려 작기 때문에 더 빠르고 강하게 이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 더민주 같은 경우는 여러 세력이 있다 보니까 뭐 여기도 눈치를 좀 봐야 되고 저기도 눈치를 봐야 되고 또 수권 정당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도 조심하고 한다면 오히려 정의당이야말로 아주 강하게 나가야 된다. 저는 샌더스로부터의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봅니다. 뭐 내일 또는 내년에 당장 무슨 뭐 권력을 잡겠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라고 한다면 왜 샌더스에 열광하는가? 본인 스스로 민주적 사회주의라고 얘기했던 이 사람에 왜 미국의 보통 사람이 열광하는가? 민주당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샌더스로부터 가장 교훈을 많이 받고 변화를 일으킬 쪽은 어딜까? 저는 정의당이라고 생각하고 정의당 당원 한 명 한 명이 제2의 제3의 샌더스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이거를 좀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좋겠다. 그럼 맨 처음에 시민들이 좀 약간 생경하게 느낄 수도 있으나 결국은 일관되게 그 입장을 유지하고 그 정책을 실천해내면 마음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샌더스가 지금 75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동안 얼만큼 일관된 모습을 보여줘 왔던가. 그리고 샌더스는 그 작은 시의 시장으로부터 출발했지 않습니까?
저는 정의당 계신 분들이 총선만이 아니라 지방선거까지 생각하시면서 이런 진보를 실제 실천을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진보 정치가 실천되게 되면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좋은 일이 있구나를 알려주도록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진보 정당인 이 정의당원의 모든 당원들이 내가 1년 뒤에, 내가 어떤 사람은 5년 뒤에, 어떤 사람은 10년 뒤에 샌더스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부터 밭을 갈고 논을 갈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